누가 당신을 무시하든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맞서지도 마세요. 대신 이 한마디만 조용히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순간을 봤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가까운 사이에서까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화를 내고 참거나 아니면 더 친절하게 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한 문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생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단 하나의 문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하대할 때 단 한마디로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싸우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온화한 방식입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무시는 사실 당신의 가치나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행동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나보다 약해 보인다고 판단하면 쉽게 함부로 대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서열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존감이 낮을 때 더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 그 감정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이런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가정에서 억압당한 사람이 직장에서 후배를 함부로 대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상대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둘째,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해요. 셋째, 습관적으로 합니다. 한번 무시해봤는데 상대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무시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사실 화가 아닙니다. 서러움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도. 이런 마음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서러움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죠. 이 서러움이 쌓이면 결국 화로 바뀝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방의 게임에 말려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시당했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 실수는 맞서 싸우는 겁니다. 뭐라고? 나한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죠. 하지만 이건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반응입니다. 아, 이 사람 건드리면 재미있게 반응하네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려요. 결국 더 심하게 하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조용히 참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자, 괜찮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만만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학습합니다. 무시는 점점 더 심해지죠. 세 번째 실수는 과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을 더욱 쉽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친절이 약함으로 비춰지거든요. 이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상대가 원하는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화를 내든 참든 굽히든 결국 상대방의 무시 행동이 효과가 있었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독을 준다면 그 독을 받지 않으면 독은 결국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라는 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무시한 사람 자신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능력이죠. 무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그 순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단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은 아니군요. 이 문장입니다. 왜 이 문장이 강력한지 설명드릴게요. 첫째, 맞서지 않습니다. 화내거나 따지지 않으니까 싸움이 시작되지 않아요. 둘째,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셋째,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을 들은 상대방이야 내가 무리했다라는 인지를 강하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무시한 사람은 보통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이 아니군요. 라고 하면 그 정당화가 무너집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방과는 상관없는 그냥 내 감정 표출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 문장의 핵심은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과 저희 존재는 별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니 실제 상황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례 첫 번째, 직장에서 김 대리는 새로운 팀장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팀장은 유독 김 대리에게만 이것도 모르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라며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처음엔 김 대리도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태도는 더 심해졌어요. 회의 시간에도 김 대리 의견은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김 대리는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또다시 김 대리는 정말 답답해. 라고 말했을 때 김 대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은 아니군요. 팀장은 순간 멈췄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김 대리는 그 후로 자리를 옮겨서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화내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팀장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업무적으로 필요한 말만 하게 되었어요. 사례 두 번째, 가족 모임에서 이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박 씨는 가족 모임 때마다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누이는 늘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살림도 제대로 못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했거든요. 이번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누이가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도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박 씨는 평소처럼 네, 더 잘해야겠어요 라고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은 아니군요. 시누이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주변 가족들도 맞네, 왜 그런 말을 하지? 라는 시선으로 시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그 후로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기분 나빠하거나 토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누이는 박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생 많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죠. 사례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이웃 관계에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씨는 아래층 이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올라와서 위에서 너무 시끄럽다. 아이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나 라며 핀잔을 주었거든요. 이 씨는 매번 죄송해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아래층 이웃의 불만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급기야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라고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래층 이웃이 또다시 올라와서 도대체 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라고 말했을 때 이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은 아니군요. 아래층 이웃은 뭔가 김이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씨가 쩔쩔매며 사과했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이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문을 정중히 닫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었어요. 이 문장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첫째,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세요. 화나거나 당황한 표정을 보이면 안 돼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 말을 길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은 아니군요 라고 한 다음 더 이상 설명하거나 덧붙이지 마세요. 길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셋째,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마세요. 말을 마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하거나 자리를 이동하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할지 기다리면서 서 있으면 안 돼요. 넷째, 반드시 자리를 이동하세요.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면 어색해집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다른 업무를 하러 가세요. 다섯째,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봐도 다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을 쓴 후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방법의 목적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경계를 만드는 것이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서로 선을 지키면서 대화하게 되거든요.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상황에 쓰지는 마세요.
정말 악의적으로 무시하거나 하대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가벼운 말에까지 이렇게 반응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둘째,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차갑게 말하거나 비꼬는 듯이 말하면 안 돼요. 담담하고 중성적인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셋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무시당한 그 순간 바로 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말하면 어색해져요. 이 문장은 여러 상황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함부로 대할 때, 가족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친구가 선을 넘는 농담을 할 때, 심지어 낯선 사람이 무례하게 굴 때도 쓸 수 있어요. 핵심은 나는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한마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은 아니군요. 무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나 인격과도 상관없어요. 그건 순전히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행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한마디는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온화한 방식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이 방법을 쓰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당신이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 오늘 배운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당신의 인생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시는 상대 문제가 90%입니다. 당신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둘째,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지입니다. 화내거나 참거나 굽히지 마세요. 셋째, 경계 설정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 말은 저를 위한 말은 아니군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누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